1942년 8월 남태평양의 에스피리투 산토 섬에 위치한 연합군 기술 정보 시설에서 미국 항공 엔지니어들은 특별한 전리품 주위에 모였습니다. 연합군 요원들이 베티라는 코드명을 붙인 일본의 미쓰비시 지사M 중형 폭격기가 비행장에 온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정찰 임무 중 엔진 고장으로 최소한의 손상만 입은 채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주요 장거리 폭격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 분석을 위한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사팀에는 미국 육군 항공대 기술정보국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의 민간 엔지니어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일본에서 가장 널리 배치된 중형 폭격기의 설계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베티는 일본 기지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목표물 상공에 나타나며 놀라운 작전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지휘관들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충분한 폭탄 탑재량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비범한 내구성을 달성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포획된 항공기는 완전한 공학적 연구를 나타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 회수된 손상된 잔해와 달리 이 표본은 모든 주요 시스템을 온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엔진은 정상적인 마모 패턴을 보였습니다. 연료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구조 부품은 초기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제조 기술과 재료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쓰비시 설계팀의 모든 기술적 결정이 상세한 조사를 위해 드러났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평가 중에 발견한 것은 일본과 미국 항공공학 간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들은 베티의 놀라운 능력과 악명 높은 취약성 모두를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기술 정보는 태평양 전역에 걸친 미국의 전술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초기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베티 폭격기의 이야기는 1937년 일본 제국 해군이 발행한 야심찬 사양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 계획자들은 태평양의 광활한 거리를 가로질러 작전할 수 있는 쌍발 엔진 육상 기반 폭격기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되는 항속 거리는 당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운용 중인 기존 중형 폭격기 설계를 능가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상당한 폭탄 적재량을 운반하면서 2000 해리 이상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이 사양서는 거대한 해양을 가로지르는 작전을 계획하는 섬나라로서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반영했습니다. 장거리 항공에 대한 전통적인 공학적 접근 방식은 연료 용량과 공기 역학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는 방어 무장, 장갑 보호, 구조 강도와 같은 다른 중요한 요구 사항과 일반적으로 상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설계자들은 승무원 보호 및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속 거리 감소를 수용하며 이러한 상충하는 요인들의 균형을 맞춘 중형 폭격기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 B-25 미첼은 장갑판, 자동 밀봉 연료 탱크, 그리고 상당한 방어 무장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추가는 상당한 무게를 늘렸지만 전투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혼조 키로 엔지니어가 이끄는 미쓰비시 설계팀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으로 해군 사양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무게 제약 내에서 요구되는 항속 거리를 달성하려면 거의 모든 보호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팀은 승무원 위치를 위한 장갑판이 약 800파운드를 추가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자동 밀봉 연료 탱크 시스템은 추가로 600파운드를 더했습니다. 탄약을 갖춘 추가 방어 총좌는 500파운드를 더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총 200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폭탄 탑재량 요구 사항과 맞먹는 무게였습니다. 혼조팀은 신중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최소화하여 항속거리와 폭탄 탑재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전략적 사고에서 여러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첫째, 일본 계획자들은 태평양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제공권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폭격기들이 제한된 적 전투기 저항에 직면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둘째, 일본 해군 항공 교리는 방어 보호보다 공격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폭격기가 원거리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셋째, 일본 군사문화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할 때 개별 항공기와 승무원에 대한 더 높은 위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물인 설계는 선택된 매개 변수 내에서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베티는 길이가 65피트였고 날개 길이는 82피트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빈 상태에서 약 17,500파운드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각각 1,530마력을 생산하는 두 개의 미쓰비시 카세이 14기통 성형 엔진이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16,000피트 고도에서 270마일/시의 최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연료 시스템은 가장 독특한 공학적 선택을 나타냈습니다. 베티는 날개 구조에 직접 통합된 대형 연료 탱크를 포함했습니다. 이 탱크들은 약 2,400갤런의 항공유를 담았으며 날개 내부 섹션을 통과하는 여러 상호 연결된 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료 용량은 폭탄 적재량을 줄였을 때 2,500마일을 초과하는 작전 범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대 무장 시에는 약 1,600마일의 작전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포획된 항공기를 조사하던 미국 엔지니어들은 연료 탱크 구조를 즉시 주목했습니다. 탱크는 날개의 내부 윤곽에 맞게 성형된 얇은 알루미늄 판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속 두께는 약 16분의 1인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적 무결성에는 충분했지만 발사체 관통에 대한 보호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 항공기 연료 탱크는 일반적으로 여러 겹이 고무 화합물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누출되는 연료와의 화학 반응을 통해 총알 구멍을 자동으로 밀봉했습니다. 이러한 자동 밀봉 시스템은 무게를 추가하고 사용 가능한 연료 부피를 줄였지만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생존율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조사팀은 베티의 연료 시스템 부품들을 신중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탱크 배치,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의 연료 분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여러 탱크 섹션을 연결하는 배관을 분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연료 관리에 있어 정교한 공학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호 연결된 탱크는 장거리 임무 중 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적절한 항공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교차 공급 밸브는 엔진이 여러 탱크 섹션에서 연료를 끌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펌프 고장 시를 대비한 여분을 제공했습니다. 이 연료 공급 시스템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세심한 설계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보호 기능의 부재는 미국 엔지니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동 밀봉 탱크와 관련된 무게 페널티를 이해했습니다. 미국 연료 시스템 설계자들은 1930년대 후반 내내 자동 밀봉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그들은 더 가볍고 효율적인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1942년에 이르러 미국 전투기들은 무게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조사팀은 베티의 연료 탱크에 표준 자동 밀봉 보호 장치를 장착하면 약 600파운드가 추가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또한 연료 용량은 대략 8%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조적 조사는 추가적인 중량 절감 조치들을 밝혀냈습니다. 베티의 동체는 경량 프레임 구조 위에 얇은 알루미늄 외피를 통합했습니다. 대부분의 섹션에서 외피 두께는 16분의 1에서 8분의 1인치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B-25와 같은 미국 중형 폭격기는 일반적으로 동체 건설에 더 무거운 게이지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향상된 내구성을 위해 무게 페널티를 수용했습니다. 베티의 날개는 유사한 설계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소한의 구조 부재가 공기 역학적 표면을 지지했습니다. 전체 기체는 중량 감소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구조 부품의 강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날개 섹션, 동체 프레임, 그리고 조종면 부착물에 측정된 하중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험들은 정상 비행 작전과 적절한 전투 기동에 충분한 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조는 항공모함 기반 작전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해군 항공기는 착함과 캐터펄트 이륙을 견디기 위해 강화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베티의 구조는 설계 요구 사항을 넘어선 최소한의 안전 여유만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관행은 일반적으로 정상 작전 스트레스를 훨씬 초과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손상 허용치를 위한 상당한 여유를 제공했습니다. 방어 무장 설치는 유사한 미니멀리스트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티는 기수, 등 부분 포탑, 복부 위치, 그리고 꼬리 총좌에 각각 한 정씩 총 4정이 7.7mm 기관총을 탑재했습니다. 이후 생산 버전에는 꼬리 부분에 20mm 기관포가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팀은 동등한 미국 폭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방어 화력을 주목했습니다. B-25 미첼은 여러 위치에 8정이 12.7mm 기관총을 탑재했습니다. 이는 훨씬 더 강력한 방어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더 큰 구경의 미국 무기들은 베티의 표준 방어 총보다 약 4배의 타격력을 전달했습니다. 베티의 승무원 위치는 장갑 보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유사한 연합군 항공기에서 장갑판이 일반적으로 조종사, 사수 및 기타 인력을 보호했던 승무원 스테이션 주변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B-25는 조종석 뒤 취약한 연료 시스템 부품 주변, 그리고 중요한 제어 메커니즘을 보호하는 장갑판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장갑 설치는 상당한 무게를 추가했지만 항공기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베티는 이러한 보호 기능을 전혀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설치는 성능과 신뢰성에 중점을 둔 정교한 공학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쓰비시 카세이 성형 엔진은 진보된 일본의 야금술과 제조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조사팀은 엔진 한 대를 완전히 분해하여 허용 오차를 측정하고 재료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제조 기술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엔진은 정밀한 부품 가공으로 탁월한 제조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설계는 두 줄로 배열된 14기통의 검증된 성형 엔진 아키텍처를 통합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과도한 무게 없이 효과적인 열 관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카울링은 실린더 헤드를 가로질러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공기 역학적 항력을 최소화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카울링 설계의 세부 사항과 냉각 공기를 유도하는 정교한 배플에 대한 주의를 주목했습니다. 이 설치는 고출력 작동 중에도 적절한 냉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항력을 줄이는 유선형 외부 윤곽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베티의 상대적으로 높은 순항 속도와 뛰어난 연료 효율성에 기여했습니다. 프로펠레어는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허용하는 고급 가변 피치 설계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팀은 블레이드 각도를 제어하는 유압 메커니즘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 프로펠러 시스템에 필적하는 정교한 공학 기술을 주목했습니다. 가변 피치 프로펠러는 조종사가 이륙, 순항, 고속 비행 중에 최대 효율을 위해 블레이드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1942년에 이르러 고급 군용 항공기의 표준이었습니다. 베티의 설치는 일본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마스터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 결과 한 가지 특히 혁신적인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베티는 외부 지상 지원 없이 주 엔진을 시동할 수 있는 보조 동력 장치를 통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전 유연성을 향상했습니다. 폭격기는 광범위한 지상 장비가 부족한 전방 비행장에서도 운용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 특징이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연합군 폭격기는
엔진 시동을 위해 외부 전원이나 수동 관성 시동기가 필요했습니다. 보조 시스템은 약간의 무게를 추가했지만 상당한 작전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폭탄창 구성은 다용도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티는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무장 탑재량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폭탄 탑재량은 단거리 임무의 경우 약 2,20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폭탄창은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폭탄 조합을 수용했습니다. 다른 구성은 항공기가 대함 임무를 위해 하나의 큰 어뢰를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일본 제국 해군이 주력 육상 기반 폭격기 플랫폼의 다목적 능력을 요구했음을 반영했습니다. 항법 및 통신 장비는 전쟁 초기 일본의 전자기술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팀은 무선 장비, 항법 계기, 폭격 조종이 메커니즘을 조사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유능한 엔지니어링을 보여주었지만 일반적으로 1942년에 동등한 미국 장비보다 덜 정교했습니다. 무정이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지만 미국 시스템보다 전송 범위가 짧았습니다. 항법 계기는 해상 작전에 충분한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폭격 조종이는 탄도 계산을 위한 기계식 계산 메커니즘을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든 폭격 조종이와 같은 미국 설계보다 덜 진보적이었습니다. 1943년 1월 과달카나르에 위치한 핸더슨 비행장에서 미군은 예상되는 일본 공습에 대비해 방어 진지를 준비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편대의 베티 폭격기가 비행장과 지원 시설을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핸더슨에 주둔한 미국 전투기 편대에는 F-4F 와일드캣과 P-38 라이트닝 항공기를 조종하는 숙련된 조종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이전에 베티 폭격기와 교전하여 해당 항공기의 취약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편대가 핸더슨 비행장에 접근하자 미국 전투기들은 요격하기 위해 승했습니다. 베티 폭격기들은 밀집 방어 대형으로 비행하며 상대적으로 약한 방어 화력을 공격하는 전투기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대형은 상호 지원을 통해 개별 항공기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일본 교리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의 효과는 강력하게 방어되는 목표물에 접근하면서도 긴밀한 조정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은 여러 각도에서 공격하며 폭격기들이 폭탄 투하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P-38 전투기가 고속으로 편대 쪽으로 급강하했습니다. 조종사는 자신의 항공기를 한 대의 베티 뒤에 정렬한 뒤 기수에 집중된 네 문이 59경 기관총과 한 문이 20mm 기관포로 사격했습니다. 이 집중 사격은 베티의 오른쪽 날개 연료 탱크 근처에 명중했습니다. 몇 년 전 미쓰비시 설계 사무소에서 내려진 공학적 결정은 이제 전투 상황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중된 사격은 얇은 알루미늄 날개 외피를 즉시 관통했습니다. 총알이 보호되지 않은 연료 탱크를 뚫었습니다. 항공유가 여러 개의 구멍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안에 연료 증기, 혼합물이 점화되었습니다. 불꽃은 풍부한 연료에 의해 공급되고 어떠한 보호 조치에도 방해받지 않고 날개 구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대 비행 거리를 위해 최적화된 베티의 연료 시스템은 공격해 치명적인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연료 분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던 상호 연결된 탱크들은 이제 불이 날개 전체로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얇은 구조 부재는 화염 전파의 최소한의 저항을 제공했습니다. 최초 피격 후 20초 안에 불이 오른쪽 날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불꽃이 금속 부품을 약화시키면서 항공기는 구조적 온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폭격기는 통제 불능의 하강에 빠졌고 핸더슨 비행장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남은 편대원들이 폭탄 투하 임무를 완료하려 시도하는 동안 교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미국 전투기들이 여러 각도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날개 연료 탱크 영역에 피격된 모든 베티는
유사한 급속한 화재 발생을 보였습니다. 보호되지 않은 탱크는 발사체 관통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장거리 임무를 위해 실린 많은 연료는 풍부한 가연성 물질을 보장했습니다. 얇은 날개 구조에는 화재를 억제할 수 있는 구획화가 부족했습니다. 한 대의 베티는 전투기 공격으로 왼쪽 엔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미쓰비시 카세이 엔진은 동력을 잃었지만 처음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통제를 유지하며 남은 엔진으로 기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공격이 손상되지 않은 날개의 연료 탱크를 강타했습니다. 화재 발생은 이전 교전에서 관찰된 동일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불꽃은 보호되지 않은 탱크 구역과 주변 구조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항공기는 과달카날 북서쪽 약 40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편대는 핸더슨 비행장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폭발로 주기된 항공기와 지원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투기들은 공격 편대에 있던 9대의 베티 폭격기 중 6대를 파괴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3대의 항공기는 모두 전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군 인원에 의한 임무 후 평가는 날개와 동체를 관통한 광범위한 총탄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생존한 항공기는 작전 상태로 복귀하기 전에 대규모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베티가 전투기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했습니다. 수많은 교전에서 나온 사후 보고서는 유사한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연료 탱크 영역을 관통하는 최초 피격은 일반적으로 급속한 화재 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은 승무원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날개 구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항공기는 통제된 비상 절차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 공격을 받은 베티 승무원의 생존율은 보호 기능이 있는 미국 폭격기를 조종하는 승무원의 생존율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베티는 연합군 병사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별명을 얻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폭격기가 피격 시 빠르게 불붙는 경향 때문에 이 폭격기를 날아다니는 라이터 또는 원샷 라이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암울한 별명은 태평양 전역에서 작전하는 연합군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름은 항공기의 취약점에 대한 직접적인 전투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미국 정보 장교들은 태평양에 도착하는 교체 조종사들을 위한 브리핑 자료에 베티의 인화성 특성에 대한 경고를 포함했습니다. 베티를 운용하는 일본 해군 항공 부대는 공식 경로를 통해 항공기의 취약점을 기록했습니다. 폭격 임무에서 나온 사후 보고서는 편대가 강력한 전투기 저항에 부딪혔을 때 일관되게 높은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대 지휘관들은 항공기 손실이 교체율을 초과함에 따라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고했습니다. 승무원 사기는 조종사들이 적 전투기에 요격되었을 때 제한된 생존 가능성을 이해하면서 저하되었습니다. 1943년 중반까지 일본 엔지니어들은 베티의 전투 성능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현장 보고서는 보호되지 않은 연료 탱크의 특정 취약점을 기록했습니다. 미쓰비시의 엔지니어들은 전투 피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연료 시스템 화재가 대부분의 전투 손실을 야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거맘 회사는 허용 가능한 비행 거리 성능을 유지하면서 보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설계팀은 핵심 영역에 고무로 안을된 연료 탱크 구호액을 사용하는 부분적인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연합군 시스템과 유사한 자동 밀봉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중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탱크 영역에만 적용했습니다. G4M2로 명명된 업데이트된 설계는 이러한 개선 사항과 함께 방어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은 1943년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으로는 근본적인 설계 타협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연료 탱크 영역에 보호 장치를 추가하려면
약 600파운드의 추가 중량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연료 용량을 상당히 줄일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전략적 요구 사항에 허용 가능한 한계 아래로 작전 범위가 감소할 것입니다. 항공기는 그 존재를 정당화하는 확장된 비행 거리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는 알려진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베티를 계속 운용했습니다. 다른 어떤 항공기도 동등한 비행 거리 성능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술 정보 장교들은 베티의 설계 진화를 논의한 포획된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폭격기의 전투 성능에 대한 일본의 공학적 평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문서들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취약점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미쓰비시 내부 메모는 비행거리와 보호 사이의 근본적인 설계 트레이드오프를 논의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원래 사양의 비행 거리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 기능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전쟁 후 포획된 한 가지, 특히 잘 드러나는 문서는 폭격기 요구 사항에 대한 일본 해군 항공 내부 토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비행 거리 단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관행과 유사한 장갑과 자동 밀봉 탱크를 통합한 보다 균형 잡힌 설계 사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교들은 태평양 작전에서 확장된 비행 거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1943년과 1944년 내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되었습니다. 베티의 설계 트레이드오프가 가진 전략적 함의는 개별 항공기 손실을 넘어섰습니다. 높은 소모율은 일본 해군 항공대가 상당한 자원을 교체 조종사 훈련으로 돌리도록 강제했습니다. 전투에서 손실된 숙련된 승무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훈련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훈련 시스템은 허용 가능한 숙련도를 유지하는 충분한 교체 승무원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경험이 적은 승무원들이 훨씬 더 높은 손실률을 겪는 하향 나선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 능력 한계가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베티 생산은 전쟁 내내 최고 기간 동안 월 약 100대의 항공기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인 작전 중에는 전투 손실이 생산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 폭격기 부대는 재편성을 위해 전투에서 철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소모를 겪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전역 기간 동안 가용 타격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미국 전략 기획자들은 일본 폭격기의 취약점을 이용 가능한 약점으로 인식했습니다. 전투기 부대는 일본 폭격 공격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역에 배치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전술은 일본 편대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적극적인 요격을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관제사들은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하여 요격기를 접근하는 폭격기 편대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은 베티 폭격기들이 임무를 완료하기 전에 취약한 베티 폭격기들과 교전할 기회를 극대화했습니다. 통계 기록은 이러한 접근 방식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1942년 중반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베티 폭격기들은 강력한 전투기 저항에 직면한 많은 임무에서 40%를 초과하는 손실률을 겪었습니다. 대조적으로 태평양 전역에서 운용되는 미국 B-25 미첼 폭격기들은 유사한 임무에서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손실률을 유지했습니다. 이 극적인 차이는 보호와 성능에 대한 이질적인 설계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솔로몬 제도 전역에서 이러한 대조가 특히 분명해졌습니다. 일본과 미국 폭격기 부대는 유사한 목표를 공격하며 비슷한 조건에서 작전했습니다. 두 병력 모두 방어된 진지에 대해 중고도 폭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전투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손실률의 차이는 방어 시스템의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 밀봉 연료 탱크와 장갑을 갖춘 미국 폭격기는 전투 피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부족했던 베티 폭격기는 파괴되었습니다.
전후 미국 군사연구원들은 공학적 절충안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연구는 베티의 실제 작전 항속거리와 전투 효율성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항공기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극단적인 항속거리 능력은 수학 체감 법칙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폭격기는 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격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겪었습니다. 전투기 호위 범위 내에 적당한 거리에서의 임무가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호위 능력을 벗어난 장거리 공격보다 더 나았습니다. 이 연구는 대안적인 설계 접근 방식이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 더 부합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항속거리는 다소 줄었지만 방어 시스템을 통합한 폭격기였습니다. 이것은 유용한 작전 방향을 유지하면서 용인할 수 있는 손실률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상의 항공기는 2,500마일 대신 1,500마일의 항속 거리를 달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작전을 허용하는 비율로 전투에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는 개별 항공기의 항속 거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계로부터 더 많은 전체적인 타격력을 생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1937년 일본 설계자들이 알 수 없었던 사후 판단을 반영합니다. 원래 베티의 사양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전략적 가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 계획자들은 폭격기를 강력한 전투기 저항으로부터 보호할 제공권 확보를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공세 작전이 잠재적 적들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안전한 폭격기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베티 설계의 근간이 되는 용인할 수 있는 위험 계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 전투 조건이 계획 가정과 극적으로 달랐을 때 설계의 근본적인 절충안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대부분의 태평양 전선에서 지속적인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전투기 능력은 1942년과 1943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베티의 취약성을 정당화했을 전략적 맥락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항공기는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베티의 설계 철학은 이 시기 일본 군사공학의 더 광범위한 경향을 대표했습니다. 여러 일본 항공기 유형이 방어를 희생하면서 성능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명한 미쓰비시 A6M 제로 전투기도 유사한 설계 사고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로는 장갑 방어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구조적 강도를 사용하여 뛰어난 항속거리와 기동성을 달성했습니다. 전쟁 초기의 이러한 특성은 전술적 성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합군이 전술을 조정하고 개선된 항공기를 도입함에 따라 방어력이 부족한 일본 설계는 점점 더 심각한 손실을 겪었습니다. 미국 설계 철학과 비교는 공학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항공공학자들은 승무원 생존과 항공기 복구 가능성을 일관되게 우선시했습니다. 설계 사양은 이러한 기능이 성능을 저하시켰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여러 요소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다른 전략적 상황, 산업 생산 능력 차이, 그리고 개별 장비 및 인원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은 손실된 항공기를 비교적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1943년에만 95,000대가 넘는 전투기를 생산했습니다. 이 막대한 생산량은 개별 항공기 손실률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임무 완수와 승무원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승무원을 보호함으로써 숙련된 인원이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방어 시스템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감수하면서도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일본의 산업적 한계는 다른 우선순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생산량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계획자들은 제한된 수량으로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매년 오직 1,000대의 폭격기만을 생산한다면
각 항공기가 최대 항속 거리와 폭탄 적재량을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제 전투 조건에서의 소모율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고성능 비보호 항공기는 이론적 이점을 상쇄하는 손실을 겪었습니다. 베티 폭격기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극단적인 성능 최적화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정교한 공학과 세심한 중량 감소 노력을 통해 뛰어난 항속 거리 능력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 가정과 달랐던 전투 조건에서 설계의 취약성은 효율성을 저해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내내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불균형적인 손실을 겪었습니다. 1942년 미국 공학자들이 수행한 기술적 검사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능력과 설계 철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티의 취약점을 이해하는 것은 미군이 효과적인 반역 전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호되지 않은 연료 탱크를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식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날개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여 빠른 격추를 달성했습니다. 이 전술적 지식은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의 제공권 확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베티의 유산은 전시 복무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전후항공공학은 일본과 미국 설계 철학을 비교하여 얻은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전투 항공기에서 중량 페널티를 정당화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현대 군용 항공기 설계는 연료 탱크 보호, 중요 시스템용 장갑, 그리고 구조적 중복성을 보편적으로 통합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투 손실률을 크게 줄이고 승무원 생존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일본의 극단적인 성능 최적화보다 미국 방식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포획된 베티를 검사하던 미국 공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보호되지 않은 연료 탱크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전략적 가정을 반영한 의식적인 공학적 결정이었습니다. 그 가정들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요구 사항이 비용과 관계없이 장거리, 폭격 능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항공기는 계속 운용되었습니다. 베티 폭격기의 이야기는 선택된 매개 변수 내의 공학적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결함 있는 근본적인 설계 우선순위를 상쇄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지정된 성능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 조건에서 치명적인 취약성을 겪었습니다. 이는 군사 장비 설계에서 현실적인 작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